김선호 선생님께서 기록이 현대사의 흐름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라진 그래서 기록학을 전공하는 저희에게 기록은 과연 객관적, 중립적, 상징적 역사적인 권력에 따라서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는 유용한 사례 이렇게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발표에 대해서 서울시청 정보공개 정책과에 근무하시는 기록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최동훈 선생님께서 이번 발표문에 토론을 맡게 된 최동훈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제가 본의 아니게 토론자가 되는 경위를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를 근무하기 전에 이제 친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토론에 발표에 토론을 맡게 되는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김선호 선생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도혁명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공부하게 연구를 해오셨던 현대사 연구자십니다. 지금 대다수 분들이 지금 보도혁명에 대해서 가장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아마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죠. 뭐죠? 태극기날명. 거기서 이제 보도혁명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단면을 아주 잘 표현한 내용인데요. 보도혁명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봐도 저도 아주 신선했습니다. 이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 기록이 담고 있는 함의가 계속 전복이 되고 변이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살생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기록들이 계속 재생하면서 나중에 어떤 치유의 과정이 가는 방향까지도 잘 묘사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 타이틀에서는 이 공공기록 속에 발견하는 개인의 삶입니다. 공공기록이라 하면 국가 내지는 우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소위 이제 국가가 생산한 기록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개인 기록도 포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대다수는 국가에서 생산한 기록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기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선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점점점 개인에 대한 기록이 점점 구체화되고 되어가는 지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개인을 타자화하러 진행했을 경우에 개인의 통제에 대한 영역이 점점 공고화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또 한 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김선호 선생님께서 진상화해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셨던 내용은 제가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해드려야지 이해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제 풀 네임은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입니다. 2005년도에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위원회고요. 독립위원회라 한다면 인권위원회처럼 3사, 행정, 입법, 사법에 대한 법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입니다. 한시기관으로 활동을 했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록에 대해서 개인과 국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어떤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결국은 기록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객관이라는 표현은 제가 차치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기록을 접근하고 조사하는 활동 아티비스트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제가 토론의 내용은 간략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김선호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어떤 사례를 좀 더 또 이번 기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는 것이 이번 토론의 자리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지금 제도 과거사위원회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제가 했던 역할은 좀 다른 역할입니다. 즉,
저는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친일 진상규명위원회는 가해자로서의 개인의 기록들입니다. 즉,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다면,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피해자로서의 개인의 기록들을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피해자로서의 개인의 기록이라는 것은 그걸 국가가 탈락시켜서 만들어진 기록이 지금 우리가 보안 상태로 왔던 계속 와서 이미 은폐됐던 기록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런 기록들을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는데, 그런 방식에 대한 사례를 이번 기회에 좀 더 소개해 주시는 것이 좀 생산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지금 공공기록 속에서의 개인은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 토론자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정보일 겁니다. 즉, 여기 역사적 접근 방식에서 발굴해내는 기록이지만, 우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라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정보이죠. 그럼 국가가 그걸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위임을 가진 상태인데, 근데 그런 무기로 이 진상규명에서 방해 요소가 상당히 많았을 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즉,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에 대해서 접근 정책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럼 그런 경우에서 어떻게 뚫고 나가서 여기까지 치유의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접근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또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개인을 수집하고 그 기록을 다시 피해받았던 개인과 개인의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나가서 그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더 묘사를 좀 들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 토론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실은 초반에는 경찰 기록 조사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군기관 조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국정원 조사 담당하고 있었고, 저는 경찰청 과거사에 있다는 것이 정정 때문에 경찰 조사를 담당했는데, 사실은 재난의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 공공기록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이면 압수수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관이 말씀하신 개인정보보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안 주면 그만인 거죠. 실제로 기무사를 찾아서 항의도 하고 구청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항의일 뿐이지 실제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그래도 좀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조사원들이 다양한 전략을 짜서 접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경찰서나 가서 만약에 대전 산대학사 사건이라면 대전에 있는 경찰서를 다 뒤지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죠. 왜냐하면 경찰 관서가 이전되면 자료를 필기한다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보관해야 될 규정이 지난 시기에 문서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내역을 다 뒤졌죠. 사이트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경찰서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 뒤집니다. 연역을. 거기 보면 언제 이전했고 언제 경찰서가 분리돼 나왔고 하면 6.25 당시에 있었던 경찰서들이 나옵니다. 원래 있던 경찰서. 새로 생긴 거 말이에요. 거기를 찾아서 그 경찰서가 언제 이전했는지 날짜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전이 굉장히 많은 곳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없어요. 근데 이전에 거의 안 한 곳은 가보면 뭔가 있어요. 그럼 가죠. 가면 조사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자료를 안 줍니다. 왜? 자기가 혹시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럼 협상을 해야죠. 거기서 조사원들이 조사원들에 따라서 잘 구해오는 조사원도 있고 잘 못 구해오는 조사원도 있고 저희 신익철 선생님도 같이 조사를 했지만 조사팀에 꾼들이 있습니다. 꾼. 가해자 조사의 꾼. 가해자 조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조사관도 있고 피의자 조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조사관도 있고 이런 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수입하는 협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경찰서를 가보면 문서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원기록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현재도 쓰니까. 조합과나 정보과에 가면요, KBN이 다 있습니다. 거기 비밀관리 기록이라고 해서 국가 결성에 위반할 필요가 없고 위반하지 않는 그 기록부가 그렇게 되어 있죠. 특수기관은 자기 문서를 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명부 리스트만 있습니다. 문서 리스트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련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걸 찍어서 보여달라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보여주면 운이 좋은 거고 안 보여주면 어쩔 그리고 그것도 복사하면 또 싸워야 돼요. 복사해주냐 안 해주냐 하고 싸웁니다. 일주일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수된 자료들이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뭐 사실조사서, 채용자 명단 이런 것이 다 그런 조사들이 찾아진 거고요. 그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기록을 다 찾아내는 게 중요한가? 그것이 기록학의 역사의 본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놔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경찰서나 군기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사 속에서 제가 어떤 경찰서에 가서 51년도에 생산한 사찰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개인에 대한 가장 30번이 넘는 분량이에요. 그 조사관 둘이 추천하고 복사할 수도 없죠. 다음에 사람들 같이 조사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폐기했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조사과정 속에서 저는 아주 많이 했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조사 안 했으면 저 기록은 그냥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은 경찰서에서 폐기해도 법정에 하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존료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들이 폐기되는 걸 보면서 야, 과연 이걸 다 수집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경무과에서 문서를 관리하는데요. 문서부에 옛날 문서들이 굉장히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경무과장이나 담당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사람이 깔끔한 사람이면 깔끔하게 정리해놨고요. 좀 이 사람이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근데 그 막 쌓여있는 것 중에 보물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기록들은 정말 폐기만 하지 않는다면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기록을 통해서 개인이 치유받는 과정이나 계기라는 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 이제 치유되는 과정들은 사실상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치유의 방법은 배상입니다. 국가로부터 기록을 통해서 배상 판결을 받겠구나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족들을 실제로 저도 뭐 100여 명 이상 현장 조사해서 구술 면담하고 조사해봤지만 유족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 보상이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 보상이죠. 보상은 없는데 그럼 안 합니다. 유족들의 반응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보상에 집착을 하느냐? 이건 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피해자를 의존하서 돈을 받았다는 상징성. 그게 있어야 동네에서 난 이제 빨갱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치유의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화인의 조사 과정은 구술 면담 조사가 아니라 진술 조서라는 걸 만들어 조사했어요. 여러분 경찰서 가시면 교통사고 범죄 조서 치시죠? 이름, 성명, 나이, 주소, 진화위의 구술 기록은 다 그렇게 조사했어요. 그래서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경찰 조사가 똑같이 들었어요. 이 이런 형식이라는 게 내용을 규정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족들의 그 상처와 상처받은 세월의 역사가 진술조서에 많이 담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태생적인 한계였고 구조적인 한계였어요. 그것은 너무나 아쉬운 과정이었고 주사관들은 끊임없이 구술 녹취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지만 그게 첫 관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부 조사관들은 붓을 녹취록 형태로 보고를 하는 조사관도 물론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발표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개인 기록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기록이라고 개인이 생산해서 만들어 가지고 있던 기록입니다. 제가 조사한 사건 중에는 여수 안도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요. 여기 때 미군이 피난민 400명이 탄 목선을 폭격해서 2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앞바다에 있다. 이 유가족이 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 아들도 그 피난민선을 타고 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거기서 기총수사 받아서 죽고 이 아들을 하고 형이 도망가서 살았는데 이 아들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봤던 당시의 목선의 크기 그리고 내려왔던 전투기의 모양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 전투기의 마크까지 그려놨어요. 전투기가 딱 그 땅 밑까지 내려가서 기총사를 하니까 어린아이가 본 거예요. 저걸 봤는데 전투기의 날개가 몇 개였고 무늬가 몇 개였고 조종사가 앞쪽에 어디쯤 타고 있었고 이걸 다 비행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인간학살 조사 사건들이 진실 규명 불능 사건 처리가 많아요. 진실 규명이 할 수 없다라고 처리를 하는 사건들이 많아져요. 아무래도 정권의 이권을 받아서 그러는 건데 그 사건은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진실 규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사람의 그 사진 그림이었어요. 그 반대편에 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대편에 있어야 사람이죠. 이 북한 공군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유가족의 사진을 보면 그 마크가 정확히 미군 비행기의 마크.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도 제가 이제 그 전원위원회 가서 결정할 때 제가 보고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반대편의 논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피해 유가족이 이렇게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능 결정이라는 그 시대적 흐름에서도 진실규명 판결을 받았던 사건. 그런 사례입니다. 질문을 좀 흘러보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제 뭐랄까요 최종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잘 안 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록이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에 적인 사람이냐 희생자냐 이게 이제 정권의 변화 부침 정책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왔던 거라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 정치적인 부침이 계속될 텐데 비록 이제 참여정부 때 진실화요령을 통해서 일부 명예회복도 되고 보상도 되지만 앞으로 이 기록들이 남아있고 요새는 왜 다 정부 딱지가 계속 붙고 말이죠. 앞으로 또 이렇게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고 나서 그냥 없애버리긴 하는가 이 기록을 아까 없애졌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는 괜히 조사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고 국가기관들이 없애버리면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그 국가의 입장이 바뀔 걸 우려된다면 아예 이 기록들 이번에 다 없애버리자 뭐 이런 발상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간 사찰 얘기가 또 국가기관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그거는 옛날에 이렇게 좌익 활동 이렇게 자체보다도 이제는 이제 요즘의 관점에서의 또 중국 좌파 세력 또 반정부 세력 반집권 세력 이 사람들에 대한 민간 사찰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일부 알려져 있는 것도 있었고 또 홍총리 시대에서 있었던 민간 사찰 기록은 이미 폐기도 했다고 이미 보도도 돼서 알려져 있고 하는데요.
이런 국가 권력이 국민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의 문제를 이 기록으로서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 이 어차피 이 기록들이라는 게 다 국가 조직들이 대체로 만들어내는 사차의 기록들이거든요. 이거를 아까 어떤 케이스는 이제 재적 증명인가 저기에 어디서 몇 시에 죽었다는 것까지 소극적이나마 그래도 아주 정확한 기록을 남겨줌으로써 다시 이걸 확인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도 주셨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만든 기록 안에 개개인들이 뭔가 흔적을 남기고 증거를 남기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저항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기록을 통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지. 아까 그 그림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림이시고요. 50년대에 최근에까지 기억하고 있는 예, 최근에. 그럼 좀 증거력은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그 사이에 미국이 계속 봐보면서 마크 연구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그때 5, 6살 때 그렸던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국가 기록에 못지않게 개개인들이 남겨왔던 일기라든가 서신이라든가 또는 교회에 가서 기도 고해 성사할 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좀 방대한 이 개인 기록들이 이제 이런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명예를 회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감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났어요. 한 3분 남았는데 네. 국가 권력이 다시 기록을 예전에 상태로 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암암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현재 국가의 신원 기록은 전산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종이였지만 지금 전산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치면 다 나오니까요. 저희 친척들의 이런 사항들이 다 나오고 그 기록은 아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 기록들을 생산해낼 수 있고 기록을 통해서 개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가능합니다. 공공기록이 갖고 있는 한계이죠. 공공기록은 국가 생활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 기록을 변조하고 조작하고 그걸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공기록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 얘기하면 공공기록에서 개인의 저항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개인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술 아카이브나 민간 아카이브가 중요한 것이 국가기록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개인들의 삶의 흔적과 역사의 궤적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들이 구술하고 개인, 민간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구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꼭 피해자만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구술,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것을 좀 활발히 해야 이것이 나중에 인간자료 기증받은 인간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기증받은 자료를 수집하고 구술 아카이브 구축하고 하는 것이 공공기록에서 할 수 없는 개인의 삶과 개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 사항이 더 있지만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따가 식사 시간에 찾아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감시와 증명, 진실파위위원회 감시에 담긴 국가와 개인 발표를 해주신 김선호 선생님과 최영호 선생님께 박수